경제읽기 시간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역대 미국 대통령의 단골 방문지였던 DMZ 대신 삼성 반도체 공장과 평택 기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안보 중심이었던 한미 동맹이 경제와 첨단 기술 등 포괄적 글로벌 동맹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냐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 내용 김대우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내일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오는데 그 방한하는 첫날에 삼성 반도체 공장을 방문하기로 하면서 이제 배경에 대한 관심들이 쏠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글로벌 그 공급난 대란 때문에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첫 발을 내리자마자 한미 간의 많은 이슈를 다 제껴놓고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평택으로 간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죠. 예. 세계에서도 상당히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반도체의 중요성, 그동안에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가 생명이다, 또 반도체가 편자다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편자라는 게 말 발굽을 얘기하는데요. 로마 역사를 연구하는 많은 사학자들이 로마가 세계를 오랫동안 제패할 수 있었던 것은 말에 발굽을 잘 하는 그 기술을 개발시켰기 때문이다. 이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바로 그 말 발굽 편자가 오늘날에서는 이 반도체다. 그런데 미국이 반도체를 제일 먼저 개발해놓고도 실제로 생산량에 있어서는 세계에서 가장 미미한 나라로 전락을 해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재임 기간 중에 반도체에서 다시 한번 세계 최강, 또 바이든 대통령이 중심으로 반도체 물류망을 확실히 하겠다. 이게 정치적인 소신이고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삼성전자는 반도체의 제조 부분에서요. 제조 부분에서 단일 공장으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크거든요. 예. 메모리 부분에서는 압도적인 초격차의 세계 1위죠. 비메모리 부분에서는 대만의 TSMC에 좀 뒤져 있습니다만은 메모리까지 합할 때는 삼성전자를 따라올 그런 덩치 큰 공장이 없어요. 그 삼성전자의 감으로서 바이든 대통령의 그런 의지를 실현할 수 있고, 특히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국내 정치적으로요,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 삼성전자가 지금 텍사스에 예. 무려 20조를 들여서 새로운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예. 그것이 바로 바이든 대통령의 치적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강력한 권유에 의해서 지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이번 세계 제1의 메모리 공장 삼성전자에 와서 미국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양수 겸장에 두 가지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지금 이제 한미 경제 협력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IPEF, 이게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인데 이거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 인도태평양 경제 플랫폼에 한국이 들어가게 되면은 중국에 대한 이제 반발 우려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IPEF라는 게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의 약자입니다. 예. 이 역시 바이든 대통령이 정권의 명운을 걸고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 차원에서 만드는 새로운 경제 국제 기구인데요. 이것이 중국을 견제하는, 중국을 위협하기 위한 조직이 아니냐라고 해서 그동안에 많은 국제적인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예. 물론 미국이 뭐 구체적으로 중국을 비판하기 위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런 조직을 만든다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예. 그 성격상 또 참여국들의 분포를 볼 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IPEF를 전향적으로 얘기를 한 것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처음입니다. 네. 사실 그전에는 IPEF 얘기만 나오면 문재인 대통령이나 그전의 정치 지도자들은 중국을 의식해서 우리는 아는 바 없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그냥 묵살을 냈는데요. 예.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과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라고 소신 있게 얘기를 했고요. 네. 또 지금 청와대에서 나오는 각종 전언에 따르면 현재 지금 이번 한미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우리 IPEF에 참여하겠다라는 것을 공식으로 밝힐 예정이라는 지금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 대목은 굉장히 큰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우선 미국과 한국 간의 어떤 안보 동맹 이런 것을 넘어서서 경제 동맹, 기술 동맹으로 가는
중요한 교두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가 하면요. 예.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할 수도 있는 그런 또 하나의 폭탄적 요소도 안고 있습니다. 예. 이 IPEF는 그러니까 미국이 주도해서 글로벌 공급망을 같이 논의하고 또 대대적으로 인프라를 함께 깔고 특히 주목되는 것은 디지털, 새로 나오는 이 디지털 기술의 표준, 어떤 것을 표준으로 할 것이냐 여기서 결정을 하게 되면 디지털 부분에서는 지금 한국, 싱가포르, 미국, 일본 여기에 들어가 있는 나라들이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바로 IPF가 만드는 게 세계의 표준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대목을 한국이 이제 참여를 공식으로 선언하면 굉장히 탄력을 받고 현재 미국에서 나오는 백악관 측 발표에 따르면 한국이 참여 선언을 한 바로 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으로 넘어가서 12개 나라로 일단 공식 출범을 한다. 그야말로 세계가 미국 주도의 아시아 태평양 경제 동맹체가 하나 새로 출범하는 상당히 중대한 변곡점의 순간을 맞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미국 주도의 이제 IPEF가 출범을 하면은 기존에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RCEP이 있잖아요. 근데 네. 거기에도 좀 우리나라가 가입이 되어 있고요. 네. 그러면은 양쪽을 동시에 가입을 하게 되는 건데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양쪽에 다 가입하는 것이 우리나라 국익에 훨씬 더 유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주도하는 RCEP이라는 이 기구는 하나의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라고 하는 자유무역 협정이에요. 예. 관세를 낮추고 서로 어떤 그 수출입 규제를 철폐한다 이런 내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예. 또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CPTPP도 그렇죠. 같은 자유무역 경제 동맹체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미국이 주도하는 이 IPEF는 뭐 관세를 어떻게 한다는 것은 그건 후차적인 문제고 예.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 간다는 굉장히 중대한 의미가 있고 또 현재 지금 물류 공급망이 안 돼 세계 경제가 휘청하고 있는데 예. 이를테면 미국이 주도를 해서 반도체는 지금 급하니까 한국의 반도체를 미국에 우선적으로 준다. 이런 협상까지도 가능한 것이거든요. 단순하게 관세를 싸게 해준다는 FTA 협정보다는 사실 훨씬 더 지향하는 목표는 그 경고하고 훨씬 더 강력한 것입니다. 예. 그러나 아직까지 이것이 지금 틀이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예. 당장의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에서는 이 IPEF가 공식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고 이제 규정을 만들게 되면 기존의 FTA보다도 훨씬 강력한 세계의 디지털 경제를 완전히 미국 주도로 좌지우지하게 될 것이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을 왕따시킬 수 있다. 예. 고립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고 국가적으로 상당히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와서 지금 가상화폐 계속 뜨겁습니다. 관련 시장이. 지금 한국산으로 알려진 루나와 테라 USD를 개발한 권도영 CEO가 루나 사태를 겪고 나서 내놓은 이제 대책으로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겠다. 테라 생태계를 부활하겠다면서 투표를 강행을 했어요. 근데 이에 대한 투자들의 반응이 좀 석연치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우선 그 우리 앵커님은 이 투자자들의 기준을 예. 역시 이제 민주주의 그 어떤 사고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1인 1표. 예. 그런데 투자자들이 반응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 맞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에서는 민주적 어떤 의사결정 1인 1표는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그렇죠. 누가 가상화폐를 많이 갖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소유 지분에 따라 결정하거든요. 예. 지금 현재 들어오기 직전에 지금 투표 결과를 보니까 소유 지분에 따라서는 여기 85% 이상 압도적인 지지로 탄생이 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대주주들 가상화폐를 많이 갖고 있는 고래들은 예. 빨리 그 새로운 제2의 루나와 테라를 만들자 이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예. 빠르면 다음 주 초에 바로 새로운 루나와 테라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자, 이것을 가상화폐 세계에서는 하드 포크라고 그럽니다. 좀 말이 어려운데요. 뭐 우리 식으로 해석을 하자면 업데이트를 다시 하는 겁니다. 기존에 루나와 테라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예. 이게 두 개 가격이 지금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의 지금 0.00001센트도 안 되는 네. 그야말로 제로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그 블록체인 시스템을 그대로 두고 거기서 한 라인을 뽑아내가지고 새로운 시스템, 똑같은 루나와 테라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발족을 하고 기존의 것은 루나 클래식 또는 테라 클래식으로 이제 분리를 해버린 겁니다. 왜 하드포크라고 그러냐면요. 기존의 루나와 새로 만든 루나 간에는 서로 교류가 되지 않게 딱 막아버리기 때문에 예. 딱딱한 업그레이드다 해서 하드포크라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지금 루나나 테라는 회생 거의 불가능한 상태다고 예. 권도영 씨가 판단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 거래해봤자 소용이 없죠. 그러면 이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새로 가상화폐를 만들면 그러면 새로 출발하는 금액은 만약에 자본적 투자자들을 잘 유치한다면 가격을 좀 올릴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면 부활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왜 이 대주주, 고래들은 예. 새로운 테라와 루나를 만드는 이른바 하드포크를 찬성하느냐. 며칠 전에 권도영 CEO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지금 루나와 이 테라에 대해서 이것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준비금을 쌓아놨지만 가격 방어하느라고 다 썼다. 이제 돈이 얼마 안 남았다. 준비금이 없으면 지금 루나와 테라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거의 돈을 줄 수가 없어요. 예. 소액주주들한테부터 조금 보상해 주겠다. 그러면 고래들, 대주주들은 보상하지 않겠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고래들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망하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가상화폐 그 하드포크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도 예. 하드포크를 한 적이 있고요. 특히 이더리움이라는 가상화폐는 이 많은 해커들이 들어와 가지고 가상화폐를 훔쳐갔습니다. 예. 그 가상화폐를 쓰지 못하게 하드포크를 한 적이 있어요. 하드포크를 하면 이것이 주가가 올라갈 것이냐 내려갈 것이냐, 가상화폐 시세가 올라갈 것이냐 내려갈 것이냐, 전망이 좋으면 올라가고 전망이 나쁘면 뭐 전혀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예.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보다 더 발전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넘어갔기 때문에 네.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고 사고 해서 가격이 올랐는데 과연 이 테라나 루나의 경우에는 신뢰도가 상실됐고 권도영 대표도 신뢰도가 크게 손상이 됐는데 예. 새로 만든다고 한들 그걸 누가 사겠느냐. 예. 이런 면에서 만들어봤자 별 소용이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만은 예. 그러나 권도영 CEO로서는 지금 하드포크를 해서 제2의 그러니까 테라 버전 2.0을 만들어서 한번 마지막까지라도 부활을 해보는 것이 그것이 지금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저희가 루나와 테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암호화폐 10위권 안에 들었던 엄청 큰 규모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고, 뭐 개인 투자자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하드포크에 이제 참여하는 고래들한테만 이제 좋은 것이다라는 비판이 있는 상황이고, 신뢰도는 이미 바닥인 상황이다 보니까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권도영 대표에게 지금 소송을 걸려고 하고 있거든요. 재산 가압류를 신청하기로 했는데 지금 그렇다면 국내 피해자의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예, 지금 뭐 국내 피해자 규모는 금융위원회에서도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만은 예. 그래서 상당수가 지금 여기에 지금 물려 있는 상황이에요. 예. 자, 지금 루나와 테라가 시스템이 마비가 된 것은요. 테라를 1달러를 반드시 보장한다 해놓고 그 테라가 가격이 떨어질 때는 루나가 테라를 사주는 방식으로 했는데 그 루나를 너무 많이 발행해가지고 루나가 폭락을 하는 바람에 루나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돼서 예. 루나나 테라 둘 다 지금 망한 이것을 이제 가상화폐 시장에서는 죽음의 소용돌이 같이 망하는 데스 스피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현재 상태로서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 거래를 차단하고 하드포크를 하자 이러는데 하드포크를 할 때는요 반드시 가상화폐 소유자의 절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가 넘어가게 되면 소액주주가 반대했다 하더라도 자기가 손해를 입었다고 그 보상금을 청구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것은 합의에 의해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넘어갔고 그렇죠. 버전 2의 루나와 테라가 잘 되면 거기서 일정 배당을 받아서 돈을 벌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예. 바로 그런 면에서 이번 권도영 씨가 테라 2.0으로 넘어가면 자신이 어떤 손해배상 소송에서 빠져나갈 수가 있고 예. 또 바로 그런 때문에 소액 투자자들은 이게 넘어가지 못하도록 마지막까지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항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현재로서는 가장 결정적인 것은 권도영 씨가 이것을 처음 만들 때부터 폰지 사기를 의식하고 이루어질 수 없는 수익을
아주 기계 조작이나 시스템 조작으로 처음부터 사기칠 의사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데 네. 그것이 입증이 쉽지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뭐 최종적인 판결은 법원에서 하겠지만 네. 현재로서는 투자한 사람들의 상당한 뭐 고통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피해를 본 사람들은 지금 고통 속에 있는 상황인데 금융당국이 이런 사태를 보면서 가상화폐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섰거든요. 아무래도 투자하시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하고 이런 사태를 겪고 나서 보니 보호 대책이 좀 마련돼야 할 것 같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논의되고 있을까요? 네, 한마디로 많이 만시지탄이죠. 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모습인데 현재 인도라든지 중국 같은 나라는 가상화폐를 강력히 지금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규제도 아니고 보호하는 어정쩡한 상태로 법을 만든다 그러고 법도 제대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런 면에서 이제 금융당국의 책임도 적지 않다 이래 보는데 현재 지금 금융위원회가 조사한 걸 보니까요. 무려 가상 이 자산의 계좌를 갖고 있는 사람의 예. 500만 명이 넘어가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우리 인구 5천만 명의 10%가 훌쩍 넘어가는데 예. 성인 인구만을 대상으로 하면 인구 비중이 훨씬 높죠. 그렇죠. 특히 지금 그래픽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오른쪽에 있는 30대 나이 30대와 20대가 집중적으로 사고 있다. 예. 30대 사회 초년병들 돈 벌어서 가상화폐에 엄청나게 투자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20대는 돈도 없는데도 가상화폐에 투자 뭐 이런 과정에서 영끌도 예상이 됩니다. 예. 자, 그래픽 왼쪽에 보시면 현재 지금 가상화폐 투자 규모인데요. 투자 규모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전반적인 좀 점검, 특히 스테이플 코인이 문제입니다. 가격을 이제 고정을 시켜주면 그만큼 안전적이죠. 그래서 고객을 많이 끌어모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내고 또 찾고 있는데요. 예. 그것이 자금을 제대로 보장을 못 해줄 때는 지금과 같은 사건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지금 미국도 제넷 옐런 재무장관까지 나서서 스테이블 코인은 근본적인 혁신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대목에 대해서는 피해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가상화폐 자체를 금지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 가상화폐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사기의 가능성 이런 것을 좀 발본색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겠다. 전문가들의 지금 지적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액수가 투자되어 있는 만큼 좀 보호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다음 주제는요. 지금 뉴욕 증시 이야기를 해보겠는데 간밤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 낙폭이 지난 2020년이죠. 코로나19 사태 초기 6월 이후에 최대 하락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지금 이렇게 뉴욕 증시가 급격한 약세를 보이는 것의 배경 무엇이 있다고 보시나요? 한마디로 실적인데요. 예. 실적이라는 것은 각 회사가 영업을 해서 얼마만큼의 매출을 올렸느냐, 이익을 얼마나 냈느냐, 여기에 따라서 주가 지수가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오늘 아침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에서 타겟이라는 유통회사, 그리고 네. 또 그 24시간 전에는 월마트란 회사, 이 예. 유통회사, 이게 미국은 개인 구멍 가게가 없고 대부분 대형 유통 체인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네. 몇 개 회사들이 시장 소비 생활을 좌지우지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인플레 쇼크가 이 유통 회사들의 실적이 그대로 잘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은 늘었는데 수익은 악화가 돼서 적자로 전환해버리고 적자 폭도 더 커질 것 같아. 자, 왜냐하면 지금 물건 가격은 크게 많이 올리지를 못했는데 원가가 올라가고 물류비 또는 인건비가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적자가 난 거예요. 예. 거기다가 특히 사람들 현재 지금 인플레 상황에서 인건비를 올려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물건을 안 팔 수도 없고 팔면 오히려 손해가 나는 팔고 그 물건을 다시 조달하려면 그 가격이 더 올라 있는 겁니다. 예. 이제 이런 인플레가 급격히 진행될 때 나타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인플레는 서서히 진행되면 경제에 플러스다 해서 인플레가 경제에 효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지금처럼 급격히 올라가면 이런 쇼크가 일어나는데 이것이 숫자로 확인이 됐단 말이죠. 예. 그래서 놀란 뉴욕 증시에서 투매가 좀 일어났는데 물론 2020년도 당시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는 주가가 뭐 덜 떨어졌지만 그러나 나스닥 같은 경우에 거의 5% 가까이 떨어졌고 네. 다우도 많이 떨어졌거든요. 물론 지금 뭐 아시아 증시에서는 이 뉴욕 증시의 하락폭이 그대로 뭐 이어지진 않고
다소 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고 미국 선물 시장도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어서 이게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뭐 다시 반전을 할지는 현재로서는 뭐 장담은 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예. 그러나 인플레 쇼크가 기업 실적으로 확인됐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우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